깊이 있는 경제발전소.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워보겠습니다. 따져봅시다.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문자 몇 개만 읽어드리고 갈게요. 9988님, 아까 프로쉘이라고 하셨나요? 그게 뭐죠? 꼭 좀 설명과 단어 다시 알려주시겠어요? 우리 심각합니다 해주셨는데, 프리첼이라고 90년대 후반,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사용하던 일종의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유료화했거든요. 사용하려면 돈 내고 쓰세요. 여기 카페 만들려면 여기에 월세 내세요 했더니 가입자들이 다 빠져나갔죠. 그리고 경쟁업체로 몰려갔습니다. 보통은 비즈니스를 할 때 이용자하고 과금,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을 분리할 때 이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 직접 과금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모델일 수 있다.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. 4231님, 고등학교 때까지 주요 언론사 기사는 당연하다 여겼는데 어떤 계기로 주요 언론의 민낯을 보고 왜 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걸러서 봐야 할 뉴스가 참 많은데요. 그거 걸러주시러 오늘도 나오신 거죠? 예, 맞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1인당 금액 얼마, 1인당 부채 얼마 이 계산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따져보신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일단 이게 통계에서 그 1인당 통계가 갖고 있는 그런 뭐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가 21대 국회인데요. 21대 의원들 평균 재산이 한 28억 원이에요. 그 의원 1인당. 네. 근데 19대 국회 평균 1인당 재산은 96억 원이었어요. 자, 19대 국회는 96억 원인데 지금 21대 국회는 뭐 28억 원밖에 안 된다. 이유가 갑자기 뭘까요? 왜 이렇게 훅 줄어들었죠? 자, 이걸 보면은 언뜻 보면은 21대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검소한가? 뭐 21억 평균 재산이 검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9대보다 이렇게 검소한가라고 했는데 네. 사실 실제는 그 정몽준 의원이 입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. 정몽준 의원은 재산이 몇 조잖아요. 그의 존재감이 이렇게 커지는군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몇 네. 조 원 되는 것을 1인당 뭐 300명 국회의원으로 나누면은 1인당 60억 원이 이게 더 올라가요. 67억 원이 올라가요.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있고 없고가 1인당 평균 재산이 20억대가 90억대로 되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. 단순히 n분의 1 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예. 이 술집에 빌 게이츠가 들어오는 순간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그 수천억 단위로 올라간다. 예, 맞습니다. 예. 그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. 구체적으로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? 보통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은요 언론들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이 1인당 세부담 액수가 얼마다라는 그 기사가 쏟아져 나와요. 뭐 그런데 뭐 보통 이런 이유는 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. 뭐 전체 세부담이 뭐 300조 원이다. 300조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. 그랬을 때 국민 1인당으로 나눴을 때 뭐 1인당 뭐 한 800만 원의 세금 부담을 진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.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류가 많죠.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그 국내인만 내국인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요. 근데 그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인세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잖아요. 근데 법인이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법인이 내는 세금이나 외국인이 내는 세금 같은 것들은 다 전체 세금에 다 포함되어 있죠. 분자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누는 분모는 대한민국 국민 5,200만 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세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. 사람당 세금이 아니라 사람 기업 다 합쳐서 그 내게 되는 세금을 그렇죠. 애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전 국민의 숫자로 나누는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매년 통계청이 집계하는 인구수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데 예.
사실 반성합니다. 저도 현직 기자였을 때 그런 기사 많이 썼는데 그게 제목을 뽑기 좋거든요. 아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예.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사실 그러네요. 지금 뽑아오신 제목들을 보니까 1인당 세부담 750만 원, 2023년 껑충, 1인당 세부담 750만 원 육박, 23년에 850만 원 넘을 때 등등 굉장히 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우리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로 쓴 기사들이 많긴 하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정몽준 재산의 오류도 발생돼요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네. 어차피 그 소득 그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하위 40%는 근로소득세를 1원도 안 내요. 네. 그런데 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위 1%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50%를 부담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1인당으로 나누는 것이 정몽준 재산의 오류도 나오는 거죠. 그러면 N 자체를 제대로 잡아야 예.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올 텐데 그걸 정밀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산식이 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. 거군요. 그러면 1인당 채무라는 개념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인당 채무라는 개념은 이거보다 더 이상한 개념인데요. 이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에요.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가 저는 되는 사람이 이상한데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가 있고 전체 국가부채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나누는 것이 1인당 채무라는 개념입니다. 네. 이해되는 것 같죠?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100만 원을 빌려요. 네. 그러면 제 와이프는 100만 원 채권자고 저는 100만 원 채무자가 되잖아요.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죠.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족 2명으로 나눠서 1인당 5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,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가 채무라는 것은 채권자가 누구냐? 채무자는 국가죠. 근데 채권자의 85%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. 그러니까 한 15%는 물론 외국인이 사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85%의 채권자인데 근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국민을 다 한꺼번에 나눠서 1인당 채무가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은 저는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. 그래요. 부채 규모가 크긴 한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면 그렇죠. 약간 그 트로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. 남이라는 글자에서 한 글자를 떼면 님이 되는 거.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. 아, 예, 맞습니다. 요 얘기가 1인당 부채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. 이거 너무 재밌어서 예, 예.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할게요.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. 오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